네, 안녕하십니까. 예, 7월,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8시 줌 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대구는 지금, 잠깐만요. 마이크 좀, 예, 예, 잠깐만 마이크 좀 보겠습니다. 예, 혹시 진행하다가 지금 여기 앞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거나 하면 좀 톡으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한 35도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35도죠. 실제로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무더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코로나 변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변이가 지금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몸살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확산은 되지 않았는데 MB181 변이의 코로나, 기존의 코로나19와 유사하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열, 기침, 인후통, 피로감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위생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연락들이 오세요. 회원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만나 뵈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투자에 대해서 또 이제 메타 F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망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판단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의 의견도 듣지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파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저는 주식부터 해서 코인까지, 지금은 저는 이제 코인 메타 F 그룹에 들어와서, 그리고 크립토 시장, 코인 이런 쪽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 그다음에 거기서 발행된 토큰들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이제 연구도 하고 집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계속 이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말씀은 굉장히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라든지 토큰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망이 좋다. 앞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발전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투자나 모든 투자뿐만 아니고요. 뭐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본인은 이제 투자를 해놓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치지만 몇 달, 뭐 며칠, 몇 주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림의 위액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빨라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싶고 하면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경마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발전성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투자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25년 원래 그 일단 크립토 어,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때는 이제 이 투기의 상징이었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불확실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이제 이런 코인들이 자산 시장에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로 있죠. 블랙로 그다음에 뭐 피델리티 이런 자산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벌써 신청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신청하면서 굉장히 그 성장을 했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현물 ETF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선물 ETF는 의미가 없어요. 선물 ETF는 실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산에 대한 그 어떤 상승 효과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현물 ETF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 현물 ETF를 신청하면 그 대형 자산사는 그 신청한 그 ETF를 구성하기 위한 그 대상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형 자산사들이 코인을 사들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나 또 지난주 6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리플 XRP 소송의 결과가 그 미국 그 뉴욕 남부지법에서 이제 그 기각이 됐어요. 기각. 무슨 기각이냐면 시장에 그서 이제 상장을 해서 판매하기 이전에 기업에 팔았는 코인은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 그래서 불법이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벌금을 매겼잖아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그 SEC 이제 XRP 리플사가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그 재판 후에 그 2차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XRP 리플사하고 SEC하고 항소를 했어요. 했는데 2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SEC하고 리플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5천 달러로 그 벌금을 줄이면서 그 대형 자산사들한테 시장에 블록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달라,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자산사들도 이제 일반 그 수요자처럼 일반 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자산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과거엔 투기의 상당했던 게 현재는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제 만들어낸 신뢰의 전환점이 이제 2025년도에 되었다. 그리고 이제 ETF 출시와 이제 RWA 실물자산 토크나 우리 그 국장님께서 그림을 지금 그림을 이제 NFT화 하죠. NFT화 하는데 그 RWA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자산 그림을 갖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그 디지털화 하면은 이제 RW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물 소유권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NFT 같은 경우는
실물이 없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CBDC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CBDC 쪽으로 상당히 지금 빨리 지금 그 정책을 바꾸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사상 역대 제일 지금 가장 크고 가격이 가장 최고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 8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그때 비트코인이 700만 원 할 때 제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한 4천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 팔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될지 몰랐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우리 그 메타 F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체가 있는 투자 대상이에요. 그 메타버스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남이나 성능, 대란로 쪽에 가면은 그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가 대란로죠. 그 라인에 뭐 예전에 보면 다단계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뭐 다단계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단계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지. 실제로 다단계라는 것은 다 다단계입니다. 뭐 새우깡을 팔아도 다단계예요. 공장에서부터 뭐 유통망을 거쳐서 뭐 도매점, 소매점 뭐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이게 다 단계별로 있는 게 다단계죠. 그래서 이제 다단계 그런 사무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게 진화해가지고 최근에 자칭 이제 블록체인 기반, 웹 3.0 기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도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수익 보는 데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본다. 왜냐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탈중앙이라고 그러는데요. 탈중앙의 맹점이 뭡니다. 중앙이 없습니다. 중앙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고 메타버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든 회사지만 탈중앙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현재로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실체가 있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오너가 있고 또 경마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른 여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그네들 말은 뭐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그 수익 모델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 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사실상 깜깜이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깜깜이 투자. 콜센터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상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거래소가 있고 뭐 메타 F는 눈에 보이죠. 뭐 F 토큰, 뭐 S 토큰에서
그것들이 뭐 수합이 되고 또 스테이킹이 되고 또 배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데 탈중앙은 커뮤니케이션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제가 시작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어, 좀 정책적인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회장님이 고군분투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얘기하면 회원들하고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따지면요. 이렇게 애쓰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오전 10시하고 저녁 8시에 지사장들로 편성된 강사들이 이제 줌 미팅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지방에서 하고 있고, 뭐 대부분 지사장들 이제 서울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강한철 회장님이 이제 직접 나오셨어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시간은 변동이 좀 있었어요. 뭐, 이번 일요일 날은 오후 3시에 했죠. 3시에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녹화본을 올려놨고, 그 전주에는 또 일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좀 개인 시간 침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3시간 동안 공학근 그 지사장님이 이제 사회를 보고 3시간 정도 Q&A 시간, 질문에 답하는 시간, 그것을 또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를 보니까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있으니까 참여를 못합니다만은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기술적인 부분, 어차피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 뭐 아이템 구매한다든지 또 캐시를 뭐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강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이제 일반적인 강의, 저희가 줌 강의하는 것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걸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거죠. 줌 강의가 거의 뭐 하루에도 아침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또 11시에서 1시 사이에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있고, 또 2시에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녁 8시에 또 줌 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회원들께서는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런 기회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질문을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질문하시면 옳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F는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마을 병원말이 탄생 기점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옮겨가면서 필리핀에서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메타 에이스라 그래서 이제 플로모션도 개발했고 또 현지에 있는 여러 게임장들하고도 제휴하고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운영면에서 기수도 이제 곧 그 아이템이 나오고 운영 방식이 이제 채널방을 운영합니다. 채널방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장이 뭐 허리우드하고 뭐 그 상하이 경기장 두 군데서 이렇게 이제 직선주가 있었는데 이제 곡선이 하나 생기죠. 곡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제 그 유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였는데 채널방을 그 획득을 하면요, 내가 그 방의 주인이 돼서 그 방에 있는 그 경마장을 하나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내가 가진 룰에 의해서 12마리 안 뛰더라도 6마리 뛴다든지 하면서 그 룰을 만들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
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코인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어떤 그 가상자산 쪽에 이제 훈풍이 불었죠. 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뭐 이미 트럼프 오피셜이라는 자기 자신의 코인도 만들고, 또 트럼프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코인을 만들고, 또 그 아들은 또 이제 이더리움에도 투자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을 해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판입니다, 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자기 말 한마디에 가상자산 시장이 5%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근데 자기 트럼프 일가에서는 코인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판이다. 판을 이제 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납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일으키고, 돈은 금융 엘리트들이 벌고, 일반인은 자식을 내놓는다. 이거죠.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일반인들은 희생이 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부자들은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뤄오던 겁니다. 이뤄오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인 시장, 코인으로 이제 어떤 자산이 올라오면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갑이 몇 개 생기고, 또 이더리움이나 XRP나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고, 어느 그릇으로 이동하고, 어디로 판매가 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블록체인상으로 다 노출이 돼서 다 모니터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움직임이 다 사실은 우리 같은 개미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튜브들 수준에서는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흐름을. 그래서 이런 판을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인에 대해서 ETF 신청을 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보면 돼요. 블랙록에서 경단위를 움직이잖아요. 경단위. 조단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단위를 움직이는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사에서 뭐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됐고, 이더리움이나 XRP의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ETF를 신청하면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을 벌려면 그게 가치가 올라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값이 오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런 판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난다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정치적인 배후에는 또 돈이 있습니다. 정경유착이란 말 있잖아요. 정경유착은 뗄 수 없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 사람들하고 그 정치, 그 관료들하고 다 거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 쪽에는 뭐, 롱숏해서 이제 오르는 데다가 이제 베팅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 베팅한다든지 반대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롱에다 많이 베팅이 돼 있으면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 그냥 뭐 다청산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을 읽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투자는 감각으로 해도 차트 안 봐도 됩니다. 그 코인 시장은 그만큼 이게 투자하기가 쉬운 시스템.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두가 많이 긴데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 그 메타F하고 지금 블록체인하고 다 관계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지난 여름에 그때 투자했던 거 그때 뭐 메타F의 어떤 정책들이 저 빛을 본다든지 이런 그 몇 달 전을 회상하는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작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변화도 변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시대의 어떤 하여튼 인류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다. 뭐 단순하게 뭐 스페이스 X 우주선 쏘아 올리고 뭐 위성 인터넷을 위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뭐 화성에 간다고 뭐 이렇게 목표를 화성으로 삼고 이런 부분에 이제 또라이다. 뭐 사이코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림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바뀌는데요.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어, 화성을 간다. 계획으로는 제가 또 5년 안에 화성에 이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스페이스 X를 쏠 때 이제 추력 100톤 무게의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추력 엔진을 만들고 실제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지구에 있는 인원과 자원을 싣고 화성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그 로켓 같은 것들이 실험이라든지 또 탐사를 위해서는 쏘였어야지 실제로 사람을 이주시킨다든지 우주에 있는 물질 같은 것이 지구로 온다든지 지구의 물질이 우주로 나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화성에 가기 전에 분명히 달에서 달을 간다. 달에 가서 달에 가면 희귀 광석이 많고 가치 1kg에 1경짜리의 가치가 있는 광석들도 많이 있대.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실어 날라온다 이거죠. 달에 가서 채굴을 해서 가져오겠다. 그런 그 꿈을 그리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로보택시. 로보택시는 제가 이제 지금 PPT를 만들어 놨는데 로보택시가 지금 그 부분을 PPT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보택시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오늘요. 어,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택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용을 얘기하죠. 영업용이 택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영업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택시입니다, 택시. 로보는 이제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로보택시의 개념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입니다. 일단 운전사가 없어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은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또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 다른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이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일반적인 그 자율주행 시스템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이제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에서 이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이 제도권하고 그다음 정치권하고 잘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적인 선택도 했어요. 트럼프를 밀어주고 또 대통령 단선을 시키고 또 얼마 전에 둘이 또 두 분이서 티격태격 싸움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에 막히면은요, 허가를 안 해주면 이 기술이 몇 년이고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정치인들이 규제로 막아버리면 그거는 사형 선고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업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 두뇌까지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자율주행 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 가면 골프 카트도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죠? 골프 카트가 혼자 막 다니잖아요, 스위치 누르면 리모컨 누르면. 그거는 이제 그 골프장에 있는 그 도로에 그 밑에 이제 센서 선이 붙어져 있어요, 선. 그래서 그 선 따라 다니면 그냥 리모컨 그냥 그 앞뒤로 가는 리모컨 자동차일 뿐이고요. 로보택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가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동영상 보면은 로보택시를 산 사람이 주문을 하면 과거에는 탁송 서비스가 있었죠. 탁송 서비스. 그런데 그냥 혼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유튜브 보면 동영상 나옵니다. 혼자서 배달을 가는 거예요. 혼자.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있어가지고 핸들 돌아가면서 가고 그것을 좀 지금 그 오스틴에서 타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사람이 없는 곳은 좀 빨리 가고 멈칫멈칫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운전하는 거 거의 같다고 합니다. 얘들이. 그리고 규정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이건 로보택시라 그래서 뭐 이렇게 주사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 운전하는 거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기반이 이제 중요하죠. AI가 돼 있고, 그다음에 머신 러닝,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센서, 고정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고정밀 지도 이런 것은 참고로만 될 뿐이지 그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의존 안 합니다. 안 하고 운영 방식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그 제도권 들어와서요 세팅하면 끝나고 된 거예요. 기존의 차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고수랑 와요 차가 타면 목적지와 출발 선정해서 누르면 차가 오고 그 차를 타고 있으면 목적지 도착합니다. 6월달에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 시범을 시작했고요. 일단 지금은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정책을 확대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되겠죠. 기술적인 것은 기존의 다양한 센서를 다 제거했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온다면은 카메라가 눈이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것이 이제 손발이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형을 인식하고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센서가 쓰이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제어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은 거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뭐 경제적인 온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면 서비스 요금이나 이런 것은 뭐 사회주의차 나왔다 그러니까 야 요금이 싸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느냐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로보택시의 출시를 보고 이 로보택시의 개념과 이 로보택시를 만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이것이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는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여기에 결합이 돼요. 그러면 이미 이건 물리죠. 이건 물리,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물리적인 기반인데 이런 물리적인 기반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연결됐을 때 세상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망 이렇게 제가 넓게 넣어놨는데 저는 우리나라 전망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승부가 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이것도 이 OS가 구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 OS도.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죠. OS를.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애플사의 그 애플 노트 그거 다죠. 우리나라 건 없어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 테슬라는 전 세계에 있는 10,000개 가량의 그 절개도 위성을 연결한 자동차마다 전부 다 그 크라우딩 돼서요. 거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구를 둘러싼 10,000개의 위성과 그 데이터 집합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요.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큰 뇌에서 지령을 받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유닛이에요. 유닛 참.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영화 보면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그 여왕 그 모선을 공격하니까 나머지 비행기 다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는 굉장히 없다, 굉장히 있다 없다를 글로벌화 되면 이제 기술이 통합된 기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택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통 달린 차가 다니니까 택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택시라는 것은요, 택시를 떼버리고 로봇에 로봇이 전기차에 탑재된 겁니다. 로봇이. 그래서 그 전기차가 탑재된 로봇의 기능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은요 택시에 탑재가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는 또 이제 그 사람 닮은 로봇을 또 출시했죠. 그러면 테슬라는 집 안에는 그 사람을 닮은 그 로봇이 움직이고요. 바깥에는 발동 달린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예요. 그 다음에 이 차는 다니면서 모든 것을 시각화하는 그 데이터를 받고 이동 데이터, 물리 데이터를 전부 사람들 타고 내리고 이동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한 장치가 되고요. 이동한 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차가. 그래서 이 차의 기능은 그냥 참고로 이동만 하는 그 사람이 얹혀서 다니는 것 뿐이에요. 얘는 다른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로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택시는 카메라로 본 상황을 AI가 인지해서 사람처럼 방향을 틀고 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차예요. 그것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전 세계 그 대기에 있는 적여도 한 300에서 500km 사이에 있는 위성들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 가서 공동으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내려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전통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
뭐 센서, 뭐 오른쪽에 뭐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리 센서가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벽이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안 가는 거죠. 센서에 의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이제 기술적으로 더 에너지가 덜 들 수도 있죠. 비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카메라로 그냥 들어가서 얘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 기존에 다른 데서 개발한 건 규칙 기반이에요. 규칙 기반. 규칙. 어떤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사는 학습된 것을 자기 승용망으로 수련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차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같은 거죠. 대능력은 기존의 전통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탁 짜여져 있고요. 뭐 센서가 있고 어떤 그 주어진 상황 이런 데에서만 룰대로 가면 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합적인 돌발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 것은 복합적인 돌발 상황에서도 자체 판단한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센서를 줄이고 인간 시각 기반 인지와 유사한 딥러닝 기반 판단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진짜 로봇을 실현하고 있다. 로봇입니다. 로봇 차가 아닙니다. 로봇이 다니다가 우리가 필요한 우리를 태워주는 거죠. 로봇이 우리를 케어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테슬라하고요, 타사, 근데 제가 이제, 접근 방식, 생각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테슬라의 차하고 웨이모라든지 크루즈, 현대, 웨이모, 중국이죠. 이제 자율주행 차하고 개념이 다른 기본 철학은요, 엔드 투엔드 로봇의 테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엔드 투 엔드. 그냥 로봇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웨이모나 크루즈 뭐 이렇게 현대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도에 의해서 정밀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고요. 기존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센서는 비전 카메라,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보면 뭐 위에다 카메라 달고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왼쪽에 장애물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센서들이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식 잘못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비전 카메라 중심으로 돼 있는 눈으로 보고 뭐 거리고 뭐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이 갑자기 끊어졌다 이러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자동차가 문제가 되지만 얘는 매일 가던 길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을 빨리 인식한다는 거죠. 제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정밀 고화질 지도가 있어야 된다. 저 전략적인 목표는 로보택시 포함한 완전 자율 로봇이에요. 자율 로봇.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차량이 아니고요. 도로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차량 시스템이 탑재된 두 발 달린 로봇이 사람을 얻고 어, 길이 없는 곳을 이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발동만 떼면. 근데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봐야 돼요. 로봇이라고. 발동 달린 차 모양을 한 로봇인데 뭐 정말로 길이 없는 저런 이상한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니까 발통 달린 차 못 다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두 발 달린 로봇이 사람을 업고 다닐 수, 어깨에 태워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어, 거대한 네트워크로 전 세계 차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개별차는 전 세계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중앙 서버에 업데이트해 지금 내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다른 형태의 차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엄청 싸죠. 이건 클라우드 되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자체 지능이 아니고 클라우드 된 지능을 내려받는 거기 때문에 깡통입니다. 깡통. 깡통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모다 달리고 그 모다 달리고 소형차 달리고 발전 달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장치가 있겠죠. 인간 운전자와 유사한 판단 시뮬레이션, 추론, 예측, 판단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옵티머스라는 것이 이제 사람 모양한 로봇이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 이게 저 테슬라의 옵티머스잖아요. 옵티머스가 자율주행 시스템 클라우드와 연결되면은 얘는 길거 다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로봇과 자율주행과 데이터 센터 연결돼가지고 로봇택시가 움직이는 동안도 클라우드 AI 로봇 하나로 작동한다는 얘기 맞죠? 로봇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모양이 차예요, 모양이 차.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심 가치를 창출한다. 이동 중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 자체가 이제 보험, 마케팅, 인프라 설계, 스마트 시티 설계, 공공 안전 이런 거. 그리고 이 개별차는 디지털 트윈과 실시간 이용이 된다. 뭐냐면 이 아셔야 될 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똑같 트윈 쌍둥이잖아요. 이게 차량에 다니면서 읽어드리는 이 세계 실물 세계를 가상으로 받아들여서 센터에서 트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일렉트릭 지휘사 쟤는 이제 지휘사가 이제 그 비행기 터보 엔진을 만들어요. 터보 엔진을 만드는데 그 터보 엔진이 비행기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데 돌아가는 그 터보 돌려서 전기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터보 엔진이잖아요. 터보 팬인데 이 팬을 트윈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디지털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서 얘가 작동되는 것 같아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보고 디지털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차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타고 움직이는 거로 있잖아.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차를 타지 않고 그 차를 이루는 공간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사람이 탔으면서 목적지까지 운송수단인데 사람이 그 차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어떠한 기능이 있는 공간을 가진 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응급차들이 이제 문제가 많죠. 뺑뺑이라 그래가지고 응급환자 실렸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무인으로 된 119 구급차가 모든 응급시설, 그 자체 응급실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응급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이 와서 그냥 거기서 응급처치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병원 서비스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는 못하는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간에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동하는 모바일 모빌리티가 아닌 스페이스 개념으로 다가온다 우리한테. 그래서 인간주의 수집에 새로운 공간을 하는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뭐 물류 배송 같은 무인 뭐 드론하고 이동하면 이거는 전부 다 뭐 이제 무인으로 다니니까 지금 일부 그 자율주행 차들이 배달도 하지 않습니까? 유통 및 공급망에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용 교육 차량, 원격 소외지역 교육격 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차로 가는 데 있지만 아까 로봇이 또 탑재된다고 하지만 드론이라든지 그 공중용 유닛에 탑재가 되면 자율주행이 다 가능합니다. 비행기도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차량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달리한 자율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자율 AI들이 이동 기능과 물리,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어떤 그러한 수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로봇 순찰, 뭐 순찰 로봇이 돌지만 도로 순찰은 이 차량이 돌 수 있는 거죠. 뭐 그 차에 어떠한 기능을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차지고 외형은 봐서 똑같지만 그 차가 순찰차도 될 수 있고 보급차도 될 수 있고 사람을 태우는 차도 될 수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버전이 있겠죠. 그건 이제 관제센터에서 이제 운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론해 봤을 때는 차량이 현재 있는 차량이 한 3분의 2는 사라진다.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죠. 도심 공간이 완전히 다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저희 아파트도 지하 2층까지 있는데 지하 2층에 주차장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배추, 상추, 콩나물 뭐 이런 거 재배해서 그 스마트팜 무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에 공급하고 또 그 지하 공간에는 온도차가 별로 없으니까요. 뭐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유효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값이 싸지고 그러다 보면 빈곤층이 사라지는데 이게 미래로 갈수록 이제 그 빈곤층 없어지다고. 움직이는 사회 인프라다. 이런 새로운 경제, 기술, 도시, 인간 개념을 기술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한 5년, 6, 7년 전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측을 좀 일부 해서, 근데 여기는 예측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여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서 지구와 우주를 어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런 자율주행 차량, 위성 인터넷, 블록체인, 데이터 센터,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통합해서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걸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화성은 26년에 무인 스타쉽을 화성에 착륙시킵니다. 26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내년이죠. 29년에서 31년까지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에. 화성에 아직까지 로켓은 못 갔죠. 이렇게 떨어뜨렸죠. 이렇게 조그마한 모바일 같은 거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제 달에 있는 것을 채굴 해보겠죠. 피기 광물과 모가치 광물처럼 보면 달에서 스페이스X는 1만 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해 전 세계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프로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인터넷. 이거는 이제 100불 정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그거는 이게 사막 한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노트북 전기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망망대해 나가는 지금 그 지상에 있는 중계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인터넷 통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늘이 보이는 데는 다 나온다고 봐요. 하늘이 막혀 있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블록체인도 장악을 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이동형 데이터 센터가 된다. 도시 공간이 재편이 되고요.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구현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자동차 제조 판매 이거 없어집니다. 뭐 이제 찍어내는 거죠. 참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 기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배터리로 가니까. 뭐 용도에 따라서는 내연기관이 또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딜러 통해서 판매, 개인 소유가 이게 문제는 개인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개인 소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조 판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 소유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판매도 내연기관 부품 다 없어집니다. 주차장 없어지죠. 주차장은 이 차들 무이차를 모이고 케어하고 정비하고 이런 센터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스포츠 공간 바뀌고요. 뭐 주차 인력이나 관련 이런 거 다, 뭐 주차 인식, 뭐 이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주차 설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택시버스 운전사 없어요. 당연히 배달 기사 없어집니다. 자동차 보험, 개인 정비소, 주유소 다 없어지겠죠. 5년 도심 주차장, 스마트팜, 공유 오피스 같은 게 생기고요. 정비소, 주유소, 사람 밀도 감소되기 때문에 원전교육도 감소되겠죠. 안전교육이 들어가거나 무슨 어떤 비상대책 이런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겠죠. 지금 우리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메타F가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진짜 탈중앙이라 그러고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빙자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투자 모델이라든지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 디센트럴 파이낸셜, 탈중앙 금융이다.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요, 탈중앙 금융의 그 모델이 뭐가 있느냐? 현재로는요, 디파이 모델 같으면 메타이프 그룹도 유사합니다. 부분이 아직까지 블록체인으로 전열이 아직 안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에 투자했을 때 그 코인에 대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수작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 블록체인 전열 문제가 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봐요. 노력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은 이제 현재로 거래소가요. CEX, 센트럴 엑스체인지가 중앙화 거래소가 있고 덱스, 디센트럴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줍니다. 그것은 이제 왜 몇 개 넣는데 이자가 주느냐? 이더리움 100개를 업비트에 스테이킹하면 ST 이더리움이라고 스테이킹 이더리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이더리움 재단 이런데 이제 다오 시스템에 가면 이제 지분 증명을 하잖아요. 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고정을 하면은 또 이자가 더 나오고 이런 현재로 나와 있는 가장 안전한 디파이 모델들은 그런 모델들입니다. 근데 유사하게 이제 뭐 어떤 그 거래소 그 메이저 거래소에 에서 내 돈을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 정상적인 건 맞아요. 맞는데 거래소도 지금은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코스피나 호스당 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상장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상장을 해요. 근데 지금 코인 시장 그게 안 되고 거래소 자체에서 뭐 코인 상장해줘, 뭐 해줄래, 돈 갖다 주고 우리 코인 있는 거 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딜을 봐가지고 상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인이 코인 감독위원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 코인은 정상적인 코인이냐 투기성이냐 이래서 감독에서 승인을 받고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F 관련된 코인 외에
코인에 대해서는 메이저 코인들,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이 큰 그 10위 안에, 30위 안에, 50위 안에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